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상무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대선이 이제 꼭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쯤은 자신이 선택할 후보자를 결정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아직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토론은 투표를 앞두고 있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최종 선택을 위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갑작스럽게 사퇴하는 바람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그리고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두 분만 나오셨습니다. 대통령 후보 선거 토론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1대1 양자 토론인 만큼 심도 있는 토론을 기대합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순서는 기조연설에 이어서 국가 비전에 대한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고, 이어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사회자 공통 질문 후 상호 토론과 자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공모 질문 후 자유 토론, 다시 사회자 공통 질문 후 상호 토론과 자유 토론, 이렇게 두 차례씩 더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토론은 지난 1, 2차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발언 시간에 제한을 좀 두고요. 자유 토론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 시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 후보자님, 주어진 발언 시간 꼭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또 선정된 주제 범위 안에서 토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관위에서 특히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부탁을 드린 것이 비방이나 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위법한 발언은 삼가해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자, 토론 형식이 세 분에서 두 분으로 갑자기 변경이 되고 또 좀 준비가 좀 급박해서 두 분이 사실 좀 너무 좀 긴장하신 것 같아서 제가 가볍게 긴장을 푸는 차원에서 가볍게 덕담 좀 하나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에 대한 덕담입니다. 예정이 없던 것이라 좀 혹시 좀 긴장하실지 모르겠는데, 상대에 대한 덕담이니까 환하게 웃으시면서 좋은 말 한두 마디씩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문 후보님부터 간단하게 한두 마디. 예. 갑자기 이 포맷이 바뀌어서 당황스럽습니다만, 우리 박근혜 후보님은 평소부터 잘 아시는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님도 좀 웃으시면서. 예. 제가 안 웃은 것 같이 되잖아요. 그렇게 네, 죄송합니다. 문 후보님도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토론에서는 서로 상대에 대한 배려와 예의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지난 2차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채점표로 하나씩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후보들의 기조 연설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다음 정부에서 어떤 과제들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과제는 새정치와 파탄난 민생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생을 살리는 방안으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동의하는 것은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국가입니다. 거기에 더하자면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 남북 평화를 되살리고 또 더 발전시키는 일, 그리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제들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이겠습니까? 새정치, 일자리,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안보, 평화,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 누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점만 놓고 판단해 주십시오. 정당, 지역, 네 편, 내 편 떠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해 주십시오. 누가 잘하겠습니까? 지금 제시하는 정책도 보시고, 또 과거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또 살아온 삶을 볼 때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투표를 해 주십시오.
5년 동안 후회하지 않을 투표를 해 주십시오. 또 투표를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투표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국민들께서 자랑스러워할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의 운명과 여러분의 삶이 걸린 대선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국내외 정세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 내년에는 더 큰 세계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고, 또 북한은 핵무기 운반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또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맞는 대선 정말 중요합니다.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 준비된 미래로 나아가느냐, 오직 여러분의 삶과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또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시대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국민 행복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국민의 삶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각 세대와 각 계층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중산층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모두가 작은 행복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을 편가르거나 선동하지 않고 100%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설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5년 동안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두 후보의 기조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정책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두 후보가 갖고 있는 국가 비전에 대한 그림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비전 질문 사항은 공통으로 제가 드리고 역시 한 후보당 2분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어려운 서민 경제를 살리고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면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비전을 제시하는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데요.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향후 5년 임기 동안 어떤 방향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지 주요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실현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부터 먼저 발언을 듣겠습니다. 저는 그 국가의 발전과 또 국민의 행복이 함께 가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꾸고 또 국정 운영의 최고 가치를 국민 행복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든 또 어떤 직업을 가졌든 누구나 국민이 행복한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꿀 수가 있고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산층의 재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국민 행복 10대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를 3대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첫째,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그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 골목 상권 이거 지키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높여서 누구나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면 그마땅한 어떤 보람과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늘지오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창조 경제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올리고 또 해고 요건도 강화를 해서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일자리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책들의 최종 목표는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7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네, 국가 비전에 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 순서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은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그런 권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불위 같은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그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나라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대통령이 도덕성이 없으면 권력 집단 전체가 비리판이 됩니다. 또 대통령이 국정을 사사롭게 운영하면 국가의 인사가 자기 멋대로 인사가 되고 맙니다. 심지어 인사권이 없는 언론, 금융, 공기업, 사기업까지 인사에 개입하고 자기 사람을 챙깁니다. 거기에 대통령의 권위주의와 불통까지 더해지면 나라 전체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촛불로 호소해도 들으려는 마음가짐이 없었습니다. 4대 강 사업 아무리 많은 국민들이 반대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대통령을 역설해 왔습니다. 선거 때 하는 말이 아니라 평생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제민주화도 복지국가도 또 통합의 정치도 불가능합니다. 새 정치, 새로운 시대라는 비전의 출발이 소통과 동행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후보자들로부터 국가 비전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먼저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게 되면은 각각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뒤에 따라서 상호 토론 또 뒤에는 또 자유 토론 이렇게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유아 보육의 어려움 등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서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떠안기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어서 체계적인 대비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후보들께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해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예산 마련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먼저 2분씩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 말씀하시죠. 예, 출산은 축복인데 지금 여성들은 출산 휴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출산 사표를 씁니다. 제 딸도 직장에 근무하다가 결혼과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애 낳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이를 온전하게 키우는 데 드는 총 비용이 2억 7천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아니라 못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는 엄마가 낳지만 키우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그래서 꼭 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고령화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저도 86세 되신 어머니가 계십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했는데도 또 가장 가난한 우리 어르신들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늘려드리겠습니다. 또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꼭 실현해서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늘려서 치매도 모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39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 재원 조달 계획은 이미 다 밝힌 바가 있습니다. 첫째,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부자 감세를 처리하는 것으로 중심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효도하는 정부, 또 친정 어머니 같은 그런 정부를 꼭 만들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박근혜 후보님 말씀 듣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첫째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또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임신 기간 중에 근로시간 그 단축제를 실시하고 또 한 달간 아빠의 그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더 확대하고 또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겠습니다. 고령화와 대비해서는 첫째,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그 소득을 보장하고 또 세 번째로는 4대 중증 질환, 중풍이나 암 같은 이런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100%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서 그 의료비 전액 지원 등 그 의료 서비스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공약 실천을 위해서 매년 27조 원씩 5년간 135조 원을 마련할 것입니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이런 씀씀이 이런 것을 줄여서 60%의 재원을 마련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서 40%, 나머지 40%를 조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두 후보자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한 말씀을 쭉 들었는데요. 서로 상대방 발언에 대해서 질문이나 또 반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호 좀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 토론 순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질문과 답변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또 재질문과 재답변까지 드리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순서를 바꿔서 다시 질문과 답변을 하고 또 재질문, 재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매번 1분이고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공평한 순서니까 한 번만 돌아가 보시면 잘 아실 테고 지난번 하셨으니까 아마 숙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문재인 후보가 먼저 박근혜 후보한테 질문하시죠. 지금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처음으로 국가적인 의제로 그렇게 삼은 것이 참여정부 때였거든요. 참여정부는 그 대책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그리고 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해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박근혜 후보님도 공동 발의에 참여를 하셔서 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폐지 법안을 제출을 했거든요. 반대 때문에 폐지는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격하가 되지 않았습니까? 2011년도에 와서야 그것이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이렇게 복귀되는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일단 질문은 지금 하겠다는 모순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꼭 법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우리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행복하게 양립을 할 수가 있고 또 아기를 키우고 하는데 어떤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저출산을 막는 길이지 어떤 꼭 법안이 이렇다 하는 거가 큰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의지를 보인다는 뜻에서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
노인층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아주 높거든요. 거의 한 3배가 될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소득을 보장해드리고 또 건강을 보호해드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느냐, 이런 실질적인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 공약에서 그런 부분에 많은 그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 과기부가 없어지니까 우리 과학기술의 경쟁력이 떨어지듯이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것을 주관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컨트롤 타워를 없애버리면 그만큼 대책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모순이라는 것이고요. 방금 노인 빈곤율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나라당 시절에 2008년도 총선 때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9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3배를 높이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난 우리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한 푼도 올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주통합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끝끝내 반대를 했거든요. 이제 다시 선거 때가 되니까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올리겠다, 그렇게 공약을 하시는데, 그랬으면 새누리당 정부 때 진작 올렸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질문 시간은 끝났고요. 박근혜 후보님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답을 해야 네. 되겠죠. 그 컨트롤 타워는 또 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가지고는 저도 그 당시에 이것을 한 2배 정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이 아니라 그것을 국민연금 체제에 아주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되면 더 또 여러 가지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 또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65세 모든 국민들에게 다 드릴 수가 있고, 그 위에 소득비례 연금으로 해서 어떤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을 낸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더 보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완벽한 그런 그 노인 소득 보장을 저는 이번에 공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온 거고 꼭 실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이렇게 뭐 좀 주장을 하고 그래도 또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한 건데, 이번에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이것은 실행하려고 합니다. 네, 박근혜 후보님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일단 답변이 되신 거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박근혜 후보님이 문재인 후보님한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이고요. 예. 답변 시간은 1분 반입니다. 그 문 후보님께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세까지 모든 아동한테 이것을 지급을 하게 되면 연간 한 7조 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2009년도에 일본의 그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냐 하면은 작년 7월에 일본 총리가 이거에 대해서 대국민은 사과를 하고 약속했던 금액을 절반으로 줄였다가 결국은 공약을 폐지시켰습니다. 재정 형편이 가능하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당장 편하자고 후대에 빚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포기를 했고, 또 시행 중인 다른 나라들도 막대한 예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하거나 없애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내놓으신 공약이 현실 여건과 또 실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정책 공약집을 발간을 했거든요. 저의 모든 정책 공약을 최종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최종 공약이니까 그 공약집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선은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유럽의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아동수당은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이지 지금 당장 실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무상보육이 우선이죠. 무상보육이 완전히 구현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아동수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의 정책 공약집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우리가 무상보육조차도 정착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5세까지의 무상보육에 대해서 지금은 공약이 일치를 합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아닙니다. 금년만 해도 또 작년만 해도 무상보육 자체를 이명박 정부가 계속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상보육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양육수당이다. 이렇게 통일되고 나면 그 뒤에 아동수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그 아동 수당이 OECD의 연구에 따르면 예산은 막대하게 드는데 별로 그렇게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없다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공약집에는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난번 그 매니페스토 제출 자료에는 있었고 또 여러 번 뭐 2017년까지 도입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폐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은요? 아동수당은 장기적으로 무상보육이 정착되고 나면 장기적으로 발전시킨다라고 된 거죠. 예, 근데 장기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재원 소요를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박 그다음에 후보님 질문. 제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문 후보님, 국공립 그 보육시설을 시설 수 대비해서 20%로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 후보님이 몸담았던 그 참여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대를 공약을 했지만 오히려 임기 말에는 5.7%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이 5.2%인데 5년 내에 20%까지 확대하려면 최소한 6천 개를 지어야 되고 비용도 6조 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요지는 다 나오셨죠? 예. 네. 이게 어떻게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가 실천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 의원님, 지금 참여정부 때는 우리 그 박근혜 후보님도 그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셨다니까 사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국가가 이 보육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린 정부였습니다. 참여정부 이전보다 무려 9배나 이 이제 국가 보육비 예산을 늘렸죠. 그러나 그때는 보육시설에 보내는 보육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데 우선을 했고 그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르지 못한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려면 민간 보육시설, 민간 어린이집 경영자들과 사이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 그때 그 합의가 미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2배 늘린다고 지금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늘리는 방안은 첫째는 민간 어린이집을 인수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또 민간 어린이집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필요한 재원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연간 39조 필요한 그 재원 속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분으로부터 질문과 답변, 또 재질문, 재답변, 또 서로 바꿔서 또 들었는데요.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자유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은 한 분당 3분씩 시간을 드리고요. 이 안에서 자유롭게 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먼저 발언해 주실까요? 이 재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이 고령화 대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노인들을 이 질병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제 의료복지가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 박근혜 후보님께서는 4대 중증 질환 정부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이 재정 소요를 연간 1조 5천억 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4대 중증 질환 가운데 암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만 해도 1조 5천억 원입니다. 거기다가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환자까지 다 부담한 의료비를 합치면 3조 6천억이 되거든요. 어떻게 1조 5천억 원으로 4대 중증 질환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건강보험에 그 적용이 되고 있고 또 그 되지 않는 그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다면 모든 걸 다 하면 좋겠지만은 우선은 우리가 그 가장 국민들이 많이
그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걸리고 있는 이런 중증 질환에 대해서 먼저 그 안심할 수 있도록 그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더 늘려갈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지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그 4대 중증에서부터 먼저 하겠다. 지금 민주당 경우는 뭐 무상 의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책임을 질 수 없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저는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증 그런 질환에 대해서 먼저 집중적으로 하고. 제가 묻는 것은 1조 5천억 원으로 4대 중증 질환 다 챙길 수 있냐는 겁니다. 이 4대 중증 질환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아예 제외되는, 급여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치료비가 너무 들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MRI 검사라든지 이런 그 선택 진료 같은 경우도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간병비도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혹시 그 6인 병실 가보셨습니까? 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6인 병실만 보험 적용이 되는데 그 6인 병실 보시면 환자 6명에 간병인 6명, 그냥 뭐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북새통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4인 병실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이 보험개보화를 해야만 전액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실에 뭐 그 6인이 들어가고 4인이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그 따져서 자꾸 얘기를 간병비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병비 보험 대상이 됩니까? 그거는 다 그 치료비에 그 전부 해당이 되니까 그마탄 계산이 나오는 거지. 지난번에는 이 비보험급여를 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비급여를 갖다가 그렇게 비급여되는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커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100% 책임을 좋습니다. 지겠다고 그러면 그런 간병비, 그다음에 선택 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이렇게 전환하고 하는데도 1조 5천억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충분한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암 치료비만 본인 부담비가 1조 5천억인데 어떻게 4대 질환을 가능하겠습니까? 암 질환만 갖고 1조 5천억이 든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요. 거기서 계산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자, 발언 시간이 박 후보님 뭐 많이 남으셨고 문 후보님 한 40초 정도 남으셨는데 좀 더 발언 시간 쓰시죠. 제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뭐 하시죠. 예. 그 이제 올해 그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면서 이제 보육비 지원을 이제 자꾸 늘려가면서 각 지자체마다 그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그 지방비를 감당을 못 해갖고 그 무상 보육이 중단될 위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복지 정책은 이제 그 지방비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 후보님 복지 재원 조달을 보면 증세를 통해서 연간 19조 원을 걷어서 사용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19조 원의 40%는 그 지방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신 거 아닌가. 그 지방으로 가야 할 세금 8조 원까지 중앙정부에서 다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공약집에 보육비 지원 예산이 연평균 4.6조 원인데 지자체 부담분인 4.6조 원을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가? 또 올해 그 보육 대란의 위기도 경험을 했는데 지방 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건지 이제 그거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그 무상 보육 비용이 펑크가 난 것은 처음부터 이명박 정부와 우리 새누리당이 그에 필요한 예산 소요를 잘못 산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총 연간 39조 이 부분은 꼼꼼하게 지금 오히려 박근혜 후보님이야말로 항목별로 소요 재원을 밝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얼마, 뭐를 위해서 얼마 이렇게 그룹으로 뭉퉁뭉퉁 추정을 했는데 저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항목별로 예산을 이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지방에다가 이렇게 줘야 될 것까지 다 중앙에서 그 쓰셔야만 그 재원이 마련이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간 자유토론 잘 들었는데요. 이제 처음 해보셨기 때문에 상호 토론이 있고 이제 자유토론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두 후보님께서 좀 숙지를 하시고 다음에 또 이런 형식이 계속 반복되니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 질문 시간입니다. 18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와 관련해서 총 19,700여 건의 질문이 공모됐습니다. 질문 공모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토론 분야 중 교육 관련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왔는데요. 대표 질문에 선정된 서울에 사는 이성희 씨가 보내온 질문을 후보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로 인한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으로 공교육은 붕괴되고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되면 물론이고 교육 양극화와 학교 폭력과 같은 사회 병리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제도 개선 방향과 교육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엔 순서에 따라서 박근혜 후보부터 2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교육은 그 학습을 통해서 개개인의 자아 실현을 도와주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각기 다른 끼와 소질을 타고나는데 그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지나친 경쟁 또 입시 위주의 그 입시 위주로 변질된 우리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그런 그 행복 교육으로 바꿔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가지 방향에서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내는 교육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중학교에서 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험이 없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선행학습을 실질적으로 금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대입 전형 요소를 단순화해서 학생부, 논술, 수능 중에 하나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학벌 사회를 타파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직무능력 평가제를 도입해서 학력과 학벌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30초 남았는데 다 들으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문재인 후보 말씀하시죠. 예, 지난 5년 동안 새누리당 정권은 우리 교육을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지나친 교육, 경쟁교육, 그리고 이 고교 서열화 이런 것 때문에 유치원까지 선행학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24만 원 이렇게 들게끔 해서 가계에 주름살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도 제발 밥 좀 먹자, 잠 좀 자게 해달라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교육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이 신분이나 가난이 대물림되는 세상이 됐다라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대통령 한 사람의 뜻만 가지고 교육제도가 바뀌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성장 단계별로 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초등학교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혁신학교로 전면 바꾸는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진로 적성을 찾는 그런 쉼표가 있는 행복한 중2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고교 서열화를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를 단순화해서 수능, 내신, 특기 적성, 그리고 기회균등 선발 이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네,
두 분의 교육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교육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자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후보당 10분씩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으로 가지고 계신 교육 정책에 대한 보관이라든가 또는 어떤 식견이라든가 경륜을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예, 문 후보님은 특목고, 자사고 이것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이렇게 강제로 폐지를 하게 될 경우에 교육 정책의 혼선이라든가 또 이해 당사자들이 받는 직접적인 불이익, 또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특목고 가운데 과학고나 기술고는 그대로 존속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설립 취지대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외국어 고등학교인데 당초 목적대로 외국어의 능력을 특별하게 키워서 외국어를 전공하는 대학으로 그렇게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시 명문 학원처럼 입시를 위한 그런 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고교 서열화에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어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당초 설립 취지대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일정한 기간을 주어서 유도를 하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는 것이 제 공약입니다. 근데 특목고, 자사고 이거 전체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외국어교라고 이렇게 박아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학교별로 다 세분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특목고는 특목고 목적에 맞게, 그리고 또 자사고는 설립 운영에 맞게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리고 또 일반고의 활성화도 또 한편으로 적극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수월성과 평등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고교 교육 체제를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목적에 맞게. 지금 자사고의 등록금이 대학 등록금보다 오히려 많은 실정, 대학 등록금이 3배에 달하는 그런 자사고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고교 서열화의 이유가 되고, 그러니 고교 입시가 사실상 부활될 것이나 같고, 그러니 유치원 때부터 선행학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박근혜 후보님 선행학습을 실질적으로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행학습 금지하는 법을 만드실 겁니까? 그렇죠. 예. 아니죠. 우리 박근혜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 대학 입시 축제를 교과 범위 내에 수업만 출제되게끔 그렇게 법으로 정함으로써, 그럼으로써 과외가 필요 없게끔 선행학습을 할 필요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선행학습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또 그렇게 계속 그런 게 반복이 될 적에는 뭔가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감해서라도 어떤 징벌이 필요하다. 그래서 확실하게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 선행학습 못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입니까? 강제해야죠. 그런 공약이 박근혜 후보님 공약이 거기 없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에 거기 그렇습니까? 다 들어 있습니다. 제 공약을 자세하게 보시면 전체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들어 있지만 거기에 핵심적인 과제들에서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게 돌아가면 바로 검증이 되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려야 자유롭게 되죠. 쓰셔도 됩니다. 예. 네. 총 발언 시간이 10분이니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쓰시죠. 그리고 또 문 후보님은 전교조하고 깊은 유대 관계를 갖고 오셨죠. 그동안에. 과거에 전교조 해직교사 변호도 많이 맡으셨고, 또 이번에 선대위에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전교조 위원장 출신 이수호 후보하고 지난 8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또 함께 손잡고 지지도 호소하셨고요. 근데 문 후보님은 교육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전교조하고의 긴밀한 유대 관계도 앞으로 계속 이어가실 것인지요? 지금 전교조하고 관계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지금
박근혜 후보님의 질문 취지를 보면 뭔가 정교조는 함께해서는 안 될 세력, 뭔가 불순한 세력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가르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후보님 늘 통합, 국민 통합 말씀하시는데 정교조는 상대해서는 안 된다. 당신 정교조하고 관계 있으니 뭔가 조금 수상하지 않냐.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문 후보님의 문 후보님이 이념교육, 또 시국선언, 또 민노당 불법 가입 등으로 그 학교 현장을 그 혼란에 빠뜨려온 그 전교조와 그 유대를 그러니까 계속 강화하시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한국교총하고도 많은 관계를 맺어왔고 그쪽하고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변론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예, 전교조가 그동안에 이제 이념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온 그런 전교조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강화를 그러면 이제 계속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우려스럽고요. 저는 전교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념 편향적인 그런 정치 교육을 중단하고 처음에 출범했을 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으로 그렇습니다. 돌아가야 된다. 아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교조가 하고 했던 참교육과 촌지건절 같은 교직에서의 어떤 부정, 비리 건절 이런 것도 부정하시는 겁니까? 처음에 그렇게 참교육을 하겠다는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지 변질이 됐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찬성하고 전교조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됐다든가 이런 걸 생각 안 하시고 계속 그냥 이어가시겠다, 유대를 강화해 가시겠다 하면은 거기에 동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이 우려스럽다는 거죠, 제가. 한국교총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옳은 주장은 저도 공감하는 것이고 지나치게 이념적인 부분이 있다면 저는 찬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후보님의 정교조를 일률적으로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말씀은 정말로 이념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박 후보님은 왜 정교조하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아니, 정교조의 처음에 참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변질이 돼서 그동안에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우려스럽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전교조 위원장 출신 후보하고도 지지를 같이 참여정부 때도 나이스 문제 때문에 정부가 정교조하고 갈등을 빚고 정교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나이스를 끝까지 교육정보 시스템 끝까지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옳은 주장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옳지 않은 주장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처음에 전교조가 갖고 있었던 교육적 가치라든가 좀 참신하게 출발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지적을 안 하시고 그대로 유대를 강화하시겠다는 것은 이제 지금 제가 질문할 제 질문에 답할 시간이 없으면 곤란하니까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 후보님은 아직도 시간이 6분 한 20여 초 남으셨고 박근혜 후보님은 조금만 있으셔서 5분 한 10여 초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을 적절히 나눠서 효율적으로 쓰시는 것이 훨씬 본인한테도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다 써버리시면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튼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적당히 쓰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죠. 우리 이제 박근혜 후보님도 반값 등록금 공략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반값 등록금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말은 같지만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반값 등록금이 필요한 것이야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공감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도 우리 박 후보님의 주장이나 태도가 늘 왔다 갔다 했는데 2006년도 지방선거 때 그때 한나라당 대표로 계시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셨거든요. 그리고 2007년 대선 때도 이 반값 등록금을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8대 국회에서는 4년 내내 민주통합당이 반값 등록금을 요구를 했는데 희정일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그 강연하면서도 박원순 시장의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 그렇게 비판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또 선거 때가 되니까 다시 이제 반값 등록금 하겠다. 이렇게 나섰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4년 동안 반값 등록금을 하지 않은 것은 5년 동안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은 맞습니까?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이 정부도 약속을 하고서 실행이 안 된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반값 등록금, 그러니까 등록금의 부담을 반으로 어쨌든 낮춰야 된다는 것은 제가 2006년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거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반대한 적은 없어요. 반값 등록금 갖고 논란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을 때도 저는 지금 이 학생들한테 너무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그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는데 제가 자꾸 힘을 실어가지고 얘기를 했지 이 반값 등록금을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낸 반값 등록금 법안 우리 박근혜 후보님과 말하자면 친박계 의원님들만 찬성하셔도 통과가 됐을 거 아닙니까? 늘 그냥 반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값 등록금도 지금 문 후보님이 주장하시는 거하고 저가 주장하는 반값 등록금하고 다릅니다. 내용이요. 근데 저는 그 지금 주장하시는 반값 등록금까지 모든 학생들을 똑같이 반값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그때 수정법이라도 내시면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제대로 된 실질적으로 어려운 정말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아예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 소득 분위별로 해서 조금 더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조금 뭐 75%라든가 이렇게 50%라든가 이 정도 부담하고 또 더 어려운 학생들은 조금 덜 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차등을 둬서 결국은 전체 한 14조가 되는 대학 등록금이 한 7조 정도로 이렇게 부담이 덜어져야 된다. 그게 제대로 학생들을 돕는 그 반값 등록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갖고 계신 것은 완전히 똑같이 모든 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우선 대학에 지원을 해서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 자체를 반값으로 낮춘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계층과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그 낮춰진 반값 등록금에서 또다시 장학금 같은 것들이 적용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박근혜 후보님은 그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절반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그 방안이시지 않습니까? 국가 장학금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국가만 장학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을 하면 뭔가 대학에서도 장학금으로 내고 또 대학도 어떤 구조 조정을 통해서 거기서도 또 일부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학교, 정부, 이렇게 사회가 이런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고요. 또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노력도 담기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장학금의 재원의 절반을 결국은 대학이 부담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단기간은 몰라도 어떻게 해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박근혜 후보님 반값 등록금은 맞아요. 무리만 반값 등록금이지 실제 반값 등록금하고는 다르지 않나.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오고 학생들의 이 엄청난 부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받는 이거를 누가 시작을 했냐 이거죠. 이 등록금 부담에 대해서 그 문 후보님이 주역이셨던 참여정부에서 역대 최고로 엄청나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공립 때는 무려 57.1%, 사립 때는 35.4%나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부 들어서는 대학 등록금이 4% 올랐거든요. 그러면 우선 문 후보님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준 데 대해서 사과부터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반값으로 전부 한다 하기 전에 이렇게 엄청나게 폭등시켜 놓은 거에 대해서 이런 분이 이거를 또 반값으로 하겠다는 데 대해서 그 공약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 보십시오. 지금 이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대학 교육의 어떤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데에 더 우선을 두면서
대학 등록금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사과 말씀 드렸고요. 그에 대한 반성 때문에 놓은 것이 반값 등록금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 공약을 박근혜 후보님이 먼저 하셨거든요. 그랬으면 이명박 정부 때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오히려 반값 등록금 해달라는 민주통합당의 요구, 학생들의 촛불 집회에 의한 요구, 그 많은 요구들을 다 묵살해 온 거 아닙니까? 이제 선거 때 와서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등록금 자체를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 늘려서 반값 등록금 같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앞뒤가 안 맞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학 경쟁력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왜 그렇게 엄청나게 대학 등록금이 참여정부 시절에 폭등을 했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큰 것만 예로 들면 우선 등록금 자율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한선도 없고 자율화로 하다 보니까 폭등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대학에 대해서 어떤 그 평가를 한다. 이런 그 명분을 가지고 그 평가 기준을 또 어디다 뒀냐면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시설 위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시설을 잘 짓고 건물을 잘 짓고 이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곳은 막 그냥 호텔 같이도 짓고 그러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폭등을 한 겁니다. 그 시절에. 그게 경쟁력을 올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렇게 사학들이 등록금을 함부로 올리고 등록금을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학부 개정을 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나 박근혜 후보님이 사학부 개정에 대해서. 아니, 갑자기 왜 사학법 개정이 나와요? 아니, 지금 그래야 해결이 되죠. 그 폭등을 시킨 원인이 그 기준을, 그러니까 대학에 지원을 하는데 평가를 하는데 기준을 갖다가 시설 기준으로 했다 이거죠. 하드웨어적인 걸로.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전부 그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는 시설을 자꾸 만들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를 말씀드린 건데 갑자기 관계도 없는 그런 사학의 사학법. 행태를 바로잡 계획하는 것이 그것이 사학법이죠. 그거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사학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니까 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예. 어쨌든 사학법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님 그 당시에 53일간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 이른바 장애투쟁으로 사학법을 다시 재개정해가지고 사학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게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박근혜 후보님 지금 영남대학교 지금 실질적으로 7명 이사 가운데 지금 4분을 추천해 계신데 박근혜 후보님이 사실상 이사회나 같이 않습니까? 절대 안 지금 그렇습니다. 영남대학이야말로. 아니, 그거는 정확히 사실을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4명 이사 추천하셨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영남대학이 지금 사학 가운데서도 가장 영남대를 비싸지 제가 않습니까? 옛날에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뭐 영남대가 잘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은 있었지만 일체 영남대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영남대에서 이제 그 동창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서 다시 좀 지난번에 이사를 했던 사람이 좀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이제 그 추천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대한변협이라든가 또 의사협회 이런 데다가 좋은 분 좀 추천해 주세요. 해가지고 거기서 추천한 분들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일체 그 영남대에 저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후보님은 이제 자유토론 발언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 후보님 말씀은 참여정부 때 등록금이 많이 올랐으니 이명박 정부 때 반값 등록금 안 해도 괜찮았다. 그 말씀입니까? 전혀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죠. 아니 지금 갑자기 왜 이명박 정부 때 반값 등록금 실천 안 했냐라고 하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제가 지금 그랬죠. 참여정부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약속 지켰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거 잘못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여정부 때 등록금이 지금 참여정부 때까지 발언 등록금이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계속하시죠. 반값 등록금이 대두된 것이죠. 그랬으면 실천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진작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되면 할 겁니다. 네. 자, 문 후보님은 아직 시간이 1분 이상 하나 남으셨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장학금을 이 소득을 따져가지고 이 차등을 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얼핏 들으면 이제 그럴듯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건희 회장의 손자에게까지 자금 혜택 줄 필요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나 복지는 공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은 분들한테는 세금을 더 받는 것이죠. 이 저소득자 하더라 고소득자라고 차이는
과세에서 두는 것이지 복지에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의무교육을 하는데 그러면 이건희 회장의 손자라고 등록금을 따로 받습니까? 급식을 하는데 따로 받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복지는 공평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또 자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히려 이렇게 복지 자체를 차등을 두는 것이 공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자유토론 잘 들었습니다. 자, 제가 진행상 한 가지 좀 요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발언을 다 쓰시게 되면 나중에 반론을 하고 싶으셔도 반론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박 후보님은 발언을 다 쓰셨는데 또 문 후보님이 발언하시는데 끼어드셨기 때문에 지금 조금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반론을 하시고 싶으시면 시간을 좀 남겨놓으시고 적당히 반론하시고 문 후보님은 이번에 하여튼 발언을 많이 남으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입니다. 먼저 공통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최근 각종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치안 불안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또 흉악 범죄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먼저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새누리당 정부 5년 동안 또 이 묻지마 범죄, 그다음에 부녀자, 아동 납치, 성폭력 등 이 강력 범죄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검거율은 또 뚝 떨어졌고요. 이 5년 동안 국민들 범죄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새누리당 정부는 그것부터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경찰을 불법 사찰, 시위 진압, 노동운동 탄압 이렇게 정권 유지를 위한 그런 도구로 많이 이제 써버리니까 민생 치안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제일 책무로 그렇게 삼을 것입니다. 딸을 가진 아버지의 심정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경찰력을 민생 치안에 세운하도록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숫자도 대폭 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치안 대책뿐만 아니고 무엇보다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경제 민주화, 복지 국가를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어떤 사회적인 이 좌절과 절망 없애주는 것, 이것이 또 범죄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근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민주화 또 경제 복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또 어느 후보가 더 잘할 수 있는지, 누가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 박근혜 후보 순서입니다. 예, 저는 범죄,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안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대 척결에 대해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성폭력이라든가 또 학교 폭력, 불량식품이라든가 또 가정 파괴범, 이런 국민들을 아주 불안하게 만드는 4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고하게 뿌리를 뽑겠다. 그런 각오이고 또 그렇게 꼭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력 부족이라든가 또 경찰 사기 저하 이런 것도 어떤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 데에 어떤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한 경찰 인력을 2만 명 증원하고 또 경찰 한 명당 보호해야 되는 국민의 숫자도 선진국 수준으로 한 400명 수준으로 이렇게 맞춰서 치안을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제가 그 전자 발찌법 같은 거를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전에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해자들의 그 인권도 보호해 줘야 된다든가 이런 주장들이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되지를 못하고 그게 또 1년 걸리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런 법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국민 안전 또 생명 이것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서 좀 법들도 빨리빨리 통과가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아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스튜디오 열기도 아주 뜨거워집니다. 제가 두 후보님들께 잠깐 물 한 잔씩 좀 드시고 잠깐 여유 좀 찾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잔씩 좀 드시죠. 자, 한 잔씩 드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두 분께서 각각 답변을 하셨으니까 상호 토론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또 자유 토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문재인 후보께서 먼저 박근혜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는데 질문이 2번 있고요. 답변 2번 있고 또 순서를 바꿉니다. 질문은 1분씩, 답변은 1분 반씩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는 참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에 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친고죄 아예 없애고 양형도 최고 무징역까지 대폭 늘리고요. 그 다음에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도 없앤다든지 여러 가지 이 좋은 합의를 많이 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조금 국민들의 관심사는 여야가 함께 조금 합의해서 이렇게 법을 좀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이 좀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요, 지금 원전에 대해서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 박근혜 후보님은 이미 수명이 만료된 원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폐기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판정하는 원자력 안전. 일단 질문 시간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답변 시간인데요. 예, 우리가 후쿠시마 사태도 본 마당에서 그 원전은 우리한테 상당히 큰 도움도 주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자료도 공개하고 또 전문가들도 전부 참여를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투명하게 끝까지 이 테스트를 잘 해서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반대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문 후보님 질문하시죠. 우선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게 지금까지 늘 보면 늘 안전하다. 그만 해왔지 않습니까? 투명한 심사라는 걸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의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설계 수명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위험하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안전하다고 판단해가지고 무리하게 가동하다가 혹시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게 되면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지금 고려 1호기만 하더라도 30km 반경 내에 부산시청, 울산시청, 양산시청이 있고 320만 명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엄청난 재앙이 생기는 걸 생각한다면 설계 수명이 만료되면 일단 가동은 그냥 끝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네, 질문 되셨죠? 제가 잠깐 시청자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인데 왜 문 후보님께서 원자력 발전소 얘기를 하시냐는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제 지금 귀로 들었습니다. 사회 안전에 네, 사회 안전 범주이기 때문에 넓은 범주로 이해하고 그냥 통과하자는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끝나면 거기서 중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무조건 중지를 하는 것보다도 한번 그 테스트를 해서 투명하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중지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 무조건 어쨌든 물론 수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라 거기서 그치라는 거지만은 일단은 좀 한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계속 가동 이후에 설계 수명 이후에 연장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생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그 대통령이라면은요, 그 확실하게 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또 발생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지를 하고 확실하게 다 조사가 끝나서 안심을 할 때까지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저는 확고하게 할 거예요. 이미 발생했던데요? 문 후보님 잠깐만요. 지금은 상호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유 토론 시간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박근혜 후보님 아직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답변하실 시간이 더 있는데 다 쓰셨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지금 자유 토론 아직은 상호 토론 순서였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답변이 되신 걸로 알고 역시 지금도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바꿔서 박근혜 후보님께서 문재인 후보님께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에 대해서 두 차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분간 질문해 주시고 문 후보님이 1분 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안전하고 관계가 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 후보님은 스스로 인권 변호사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인권뿐 아니라 또 우리 선장과 선원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페스카마호 조선족 선원들까지 변호하실 정도로 인권 의식이 높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말씀도 없으시고 또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그건 우선 뒤로 넘겨놓다 하더라도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고의로 그 성폭행범들이나 쓰는 수법으로 그 차를 네. 받아가지고. 네, 박근혜 후보님. 예. 일단 질문 시간은 예, 예. 끝났습니다. 답변하시죠. 근데 지금 박근혜 후보님 지금 말씀은 정말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좀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그 사건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거든요. 지금 박근혜 후보님은 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 인권을 유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국정원 여직원을 변호하시는 겁니까? 지금 국정원 여직원이 오히려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문을 걸어 잠그고 응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증거인멸을 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수사 결과 지켜보셔야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님이 그것이 감금이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수사에 개입하시는 거죠. 그거는. 잠시만요. 예. 아직 문 후보님 답변 시간입니다. 아이고. 예, 제가 그 부분을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못 보셨는지 오늘 다시 되풀이를 하시는데요. 저는 박근혜 후보님이 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사과를 말씀하십니까? 뿐만 아니고 그 사건에서 여성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여성이든 아니든 그 국정원 직원이 여론 조작의 선거법 위반 범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문제죠. 동시에 오히려 새누리당 관계자가 운영한 불법 선거 사무실에서 온라인 SNS 여론 조작한 거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네. 지금 듣기 위해서 그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문 후보님. 자, 박근혜 후보님이 재질문이나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1분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에 개입을 한다고 이건 너무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박 3일 동안 그 여직원을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 주고 밥도 못 먹고 그런 부분이 이거 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 증거주의, 뭐 영장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기본적인 그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종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불법 그 SNS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의 경우에 또 보면은
그 선거 사무실로 등록도 되지 않은 곳에서 한 70명이나 되는 그 직원들이 이렇게 그 네. 활동을 했다는 게 이미 일본 네. TV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질문 시간 끝나셨고요. 자, 지금 말씀하신 그 이 등록 안 한 사무실이라는 것은 우리 민주통합당의 중앙당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앙당사 안에 선대위가 입주해 있죠. 예, 그것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 그 이 직원의 경우에는 지금 확인된 사실은 이거죠. 처음에 경찰이 가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니까 이분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일단 경찰이 그러냐 하고 돌아 나왔죠. 그러나 국정원 직원이 맞다라고 확인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분이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국정원 직원이 떳떳하다면 왜 그 경찰관이 문을 달라고 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농성을 합니까? 그리고 본인 아이디만, IP만 제출을 해주면 과연 SNS를 통해서 불법적인 댓글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 자체도 불응했거든요. 지금 그 사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미리 국가권 의원님이 그렇게 단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새누리당의 그 불법 선거 사무실은 우리 박근혜 후보님의 선거대책위원회의 국정홍보대책위원장 겸 SNS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또 그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무실 비용을 다 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선대위가 운영한 사무실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까지 말씀 일단 듣겠습니다. 예. 자, 지금 서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셔서 곧 또 자유 토론이 있으니까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자유 토론에서 못다한 말씀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기서 진행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빈 자리에 빈 의자가 하나 있는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규칙상 당일 불참을 하게 되면 의자를 놔둬야 된다는 규칙이 있어서 우리 이정희 후보의 빈 의자가 있다는 점을 좀 양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호 토론이 끝났으니까 이제 자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한 분당 3분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꺼번에 다 쓰지 마시고 적절히 나눠서 쓰시면 반론이나 또 재반론 하실 기회가 있으시니까 적절히 나눠서 쓰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자, 이번에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8명을 고발한 그 이 불법 선거 사무실 인정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나 어쨌든 당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벌써 나왔다는 자체는 저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해서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사는 배후를 캐기 위한 수사고요. 이미 선관위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고발이 된 것이죠. 선거관리위원회도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윤 뭐라는 분도 지금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당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런 얘기고, 아까 그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서는 국정원 여직원은 오히려 뭐 증거가 될 만한 거 내놓으라는 거 다 내놨어요. 컴퓨터고 뭐고. 근데 그 댓글 달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차까지 들이받아갖고 주소까지 알아내고 그래 놓고서 또 그 여직원을 나오지 못하게 2박 3일 동안 감금하고, 이런 부분은 어찌됐건 나중에 결과는 어찌됐건 이거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니, 박근혜 후보님이 왜 지금 그 여직원을 두둔하고 변호하시는 겁니까? 두둔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 지금 그분이 지금 피자예요. 그러니까 여직원이든 그 국정원 여직원이든 어쨌든 간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그렇게 차를 들이받아서까지 그 방의 호수를 알아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감금해갖고 부모도 못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자체는 인권 침해가 아니냐 이거죠. 바깥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경찰관이에요. 그런데 무슨 그것이 감금입니까? 그거는 말을 사실관계를 갑자기 제대로 바꾸시는 파악을 거죠. 해보셔야죠. 아유, 그렇게 드러난 사실까지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수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예. 그렇게 사실관계를 마구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사 자체를 오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댓글에 대해서도
뭐 댓글을 달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하나도 증거를 못 내놓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확인하고 캡처도 있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지금 못 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자꾸 어거지로 지금 그 말씀하시네요.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민주통합당이 내놓을 사건이 아니죠. 예? 그런데 이거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단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곧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국민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그러니까 다시 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면 4대강 사업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평가하십니까? 4대강 사업은 원래 그 대운하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게 뭐 축소가 돼가지고 치수 쪽으로 해서 4대강으로 갔는데 저는 뭐 대운하는 굉장히 반대를 했고 또 4대강이 뭐 치수 위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4대강은 이 현 정부의 최대 핵심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개인이 그거에 대해서 막 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뭐 그 홍수도 지나보고 이런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보완할 점이 있다든지 또 뭐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어떤 무슨 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해서라도 잘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바로 가져가지 잡아나가요. 마시고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뭐 그렇게 판단하셨다 치고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단정적으로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제기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뭐 보도 철거하고 뭐 다 폐지하고 이래야 된다.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한번 좀 지나봐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다음 여름도 지나보고. 예, 자유토론 시간에 이제 박근혜 후보님은 발언 시간을 다 쓰셨고 문 후보님은 한 1분 30초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미 지난 여름에 엄청난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낙동강의 예를 들면 8개의 보가 설치가 됐는데 원래 있던 낙동강 하구원까지 이렇게 합치면 모두 9개의 호소가 생긴 겁니다. 흐르는 강이 아니라 호소가 된 거죠. 이렇게 물이 갇혀 있으니까 당연히 물이 오염되고 부패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지난 여름에 엄청난 녹조가 발생을 했는데 과거에는 낙동강 하류에나 발생했었던 녹조가 이제는 대구 북쪽 지역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대구 지역 치수구는 금호강하고 합류되는 지점보다 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기는 수질이 괜찮은 곳이라 그랬는데 지난번에 그 수질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보들도 밑에 보면 이미 막 많은 침식공들이 생겨가지고 안전에도 위험이 있다는 게 드러났죠.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은 잘못된 것이었다. 앞으로 유지 관리를 위해서도 계속 수십조 예산이 들게 될 텐데 이미 투입된 22조에다가 그것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그 점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저도 당장 처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수문은 상시적으로 늘어서 수질은 회복시키고 그것으로 충분한지 보호의 처벌까지 필요한지 하는 것은 위원회 통해서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고 국민들 동의하에 실시해야겠죠.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말씀을 그렇습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 발언 여기까지 자유토론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토론 주제가 남아 있는데요. 오늘 토론 주제 선정은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국민들이 꼭 후보자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 꼭 이것은 알아야 되겠다 싶은 것들을 학회에 용역을 주고 또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또 시민단체에 질문을 쭉 수렴을 해서 준비위원회 같은 데서 7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정된 주제 범위 내에서 꼭 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토론 주제는 과학기술 발전 방안입니다. 먼저 공통 질문을 두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특히 기초과학 분야에서 낙후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들께서는 과학기술 발전과 과학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질문이었고요. 답변 시간은 각각 2분씩 드립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박근혜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이 전자공학과 출신인데 그래서 더욱 그 과학기술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그 과학기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근데 최근 우리 그 과학기술계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우리 기술력 턱 밑까지 이렇게 추격하고 있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만연해 있고 또 과학기술인들도 자부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과학기술은 제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는 창조 경제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합니다. 과학기술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과학기술인 연금을 확충하고 또 유공자 예우를 확대하겠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GDP의 5%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가의 과학기술을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를 설립하겠습니다. 네, 박 후보님 발언 다 끝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문재인 후보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새누리당 정권의 과학기술 정책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그 나로호 발사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모두 실패한 일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이번에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해서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에 아주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도 기술 이전조차 받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국제적으로 국제기관이 조사한 과학기술 경쟁력을 보더라도 참여정부 때 6위에서 지금 이제 14위권으로 떨어졌고요. IT 경쟁력은 그때 3, 4위에서 지금 20위권 밖으로 그렇게 추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 원인은 과기부를 이렇게 폐지를 해서 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없애버린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총리급의 과학기술부를 다시 부활해서 무너진 국가과학기술의 사령탑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중등 단계부터 우선 학생들이 과학기술인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50%에 달하는 이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그 연구원들의 정년도 지금 연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연구 환경도 개선하고 또 과학기술 R&D 예산을 크게 늘려서 과학기술인들이 열정을 다해서 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나로 발사 실패로 상징되는 한국 과학기술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답변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상호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상호 토론은 질문과 답변, 또 재질문과 재답변, 그리고 또 순서를 바꿔서 질문자와 답변자를 바꿔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질문은 1분, 답변은 1분 30초씩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그러면 박근혜 후보가 먼저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로호의 얘기하셨는데 그 우주 개발 능력은 그 총체적인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로호 3차 발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우리는 박차를 더 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25년까지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계획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2020년까지 앞당기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계획이 성공하게 되면 2020년에 달의 태극기가 펄럭이게 될 것입니다. 또 나로호를 대신할 우리 기술로 만든 그 발사체 개발도 2021년보다 더 앞당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항공우주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투자도 확대할 것입니다. 문 후보님은 우주 개발에 대해서 그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방금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뭐 100%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야가 이렇게 정파를 초월해서 다 함께 협조해야 될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더라도 그렇게 항공우주 기술을 우리가 발전시키려면 지금 사천에 있는 카이 우리 그 항공우주 그 회사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원래 조성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역시 이 클러스터 조성도 무산시켜버리고 그 카이를 지금 민영화 하기 위해서 매각 작업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하고 지원해 줘야만 우리가 뒤처진 우리 항공우주 기술을 살리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빨리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역행해왔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 항공우주 산업을 그 카이 중심으로 해서 또 사천 진주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의 공약에 들어있고요. 그거를 이제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나로호 발사 실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잠시만요. 박근혜 후보님께서 한 30초 정도 더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늘리려면 정부 투자도 늘려야 되지만 또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늘려야 되는데 2008년 기준 우리 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34%로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특히 전체 기업의 R&D에 그 중소기업의 그 연구개발 투자가 15.9%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업의 R&D에 대한 그 세제 지원은 대폭 확대해야 된다. 또 중소기업의 그 상생 협력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문 후보님은 민간 기업의 그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방안을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네, 제가 질문을 좀 듣기 위해서 조금 시간 더 드렸습니다. 괜찮으시죠? 지금 R&D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미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미 그 대기업들은 막대한 조세 감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받는 조세 감면액이 엄청나죠. 그 조세 감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보고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R&D 이 사업을 스스로 많이 해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용의 R&D 기술들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그런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시간이 더 남았습니까? 예, 50초 더 남았습니다.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답변 시간이신데 일단 저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과학기술은 우리는 이 자원이 따로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인력이 우리가 최대 자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학기술 이런 인력이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세워주는 그런 어떤 유일한 길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박정희 대통령님만 해도 해외에서 과학기술 인력을 많이 유치를 해보셨고 그런 기조가 참여정부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그 오랜 성과들을 단숨에 다 까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박근혜 후보는 뭘 하셨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제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문재인 후보님이 이제 지금까지가 답변 시간이었습니다. 네, 답변 시간이었고, 지금부터는 문재인 후보님 서로 자리를 바꿔서, 문재인 후보님이 순서를 바꿔서 질문을 하실 수 있고, 박근혜 후보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1분이고, 답변은 1분 반입니다. 그러면, 예, 방금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했던 그 과기부 폐지 잘못됐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예, 저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정부 조직 개편안이 잠시만요. 예. 잠시만. 이게 지금 상호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유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은 1분 하시고
답변을 1분 반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쓰시게 되면 또 본인이 너무 손해시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예. 40초가 더 남았으니까 질문 한꺼번에 다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 과학기술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법안을 우리 박근혜 후보님도 공동 발의하셨거든요. 그리고 찬성픽을 하셨고요. 과기부뿐만 아니고 정보통신부를 폐지하는 법안도 마찬가지로 또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법안도 마찬가지로 공동 발의하고 픽을 찬성하셨죠. 그 과기부를 폐지한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과학기술의 침체, 그다음에 그 과학기술 인력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한 그 결정적인 이유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후보님도 다시 부활을 공략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거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는 인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다 하신 거죠? 1분 반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오죽하면 저는 미래창조 과학부를 다시라기보다도 이제 어떤 새로운 개념으로 설립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과학기술부를 폐지한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근데 저는 찬성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 정부 조직 개편안이라고 그래갖고 그 야당의 수정안에도 해수부라든가 이런 게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 후보님 선대위에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계신 분들도 그때 다 그 어떤 한부가 아니라 전체 정부 조직 개편안에 전부 같이 여야가 찬성해서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한부 따져서 말씀을 좀 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이 부분은요. 저는 그 과기부는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해양수산부도 그래서 부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문 후보님이 다시 재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참여정부는 이 과기부의 중요성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과기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시키고요. 그리고 과기부 안에 과학기술본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당시에 산자부, 과기부, 그다음에 또 교육부, 정통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R&D 기능을 총괄하게끔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과기부를 없앤다고 하니 참여정부가 그 부분을 반대를 했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물러나는 정부가 몽리를 부리는 것으로 그렇게 몰아치면서 강행해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 점을 다시 상기해 보시기 바라고요. 과기부의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과기부가 이 기재부입니까? 이 경제부처로부터 독립해서 R&D 예산을 자율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까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답변이나 또는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그 과학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어떤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좀 전문가들의 의견이 가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좀 많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1분 더 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나? 어떻게 하셔도 됩니다. 반론을 하셔도 되고, 근데 답변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 문 후보님께서. 예. 그냥 넘어갈까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박 후보님께서는 본인이 쓰실 수 있는 1분 반 시간을 많이 좀 세이브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더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있으면. 다 한 끝났습니까? 1분 정도 남으셨었는데 예. 그럼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기술부로 그대로 이제 그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제는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으로 파이를 키우는 데는 창조 경제론을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핵심이 되는 것이 과학기술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그대로 따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전 그 분야, 뭐 농업까지도 서비스 분야까지도 ICT나 과학기술이
그 적용이 되고 융합을 함으로써 그게 어떤 비타민 같이 좀 시들시들한 제조업도 부가가치가 확 살아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그거로 인해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되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그걸로 인해서 많이 만들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융합이라든가 이런 데 중심으로 또 국정 운영의 어떤 그 하나의 중심 과제로서 과학기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의 과학기술보다도 네. 더 큰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었고요. 자, 이제 상호 토론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이제 자유 토론입니다. 자유 토론은 또 앞에서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주어진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주제는 과학기술 그리고 과학인재 육성 방안인데요. 3분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자유 토론이시니까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박근혜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과학기술을 국정 전반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들이 국정에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4급 이상 중에서 이공계 비율 목표를 이제 상향 조절하겠다 하는 것을 반드시 저는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말로는 과학기술을 강조하지만 실천이 좀 안 따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 때 그 공천자의 그 명단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안정권인 비례대표 1번과 5번에 여성 과학기술인을 배정을 했지만 민주통합당은 40명 명단 중에 과학기술인이 단 1명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의대까지 다 포함해서 이공계 출신을 보면 새누리당은 24명, 그러니까 65.7%고 민주당은 9명, 그러니까 25.7%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과학기술인을 중용할 의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예. 이 과학기술인들을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우대하신 것은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게 결국은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이런 거 관련된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대덕연구단지를 가보면 이 과학기술인들을 가장 어렵게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PBS, 그러니까 이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 이것을 통해서 이 연구원들의 인건비조차도 스스로 연구 프로젝트를 바깥에서 수주해와서 해결하게끔 하는, 이것 때문에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소연들을 하거든요. 그런 실상을 알고 계시는지, 예.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과학인들 또 연구원들에게 좀 더 그 자율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기업에서는 이제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에 집중을 해야 되지만, 그런 출연연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더 중장기적인 또 국가적인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그 시간에 쪼들린다든가 또는 어떤 수입에 신경을 써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연구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렇게 그 인건비들을 계속 절감하면서 국책연구원에 대해서도 경쟁, 효율, 그것을 최고의 그렇게 뭐 평가잣대로 그렇게 삼는 바람에 지금 연구원들도 절반 정도가 지금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러니 처우도 못하고 고용도 신분도 불안한데 어떻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연구원들 비정규직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지요? 저는 정규직, 그러니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공공 부분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그렇게 먼저 민간에게 막 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공공 부분부터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일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저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연연이나 여기에서도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그 공공 분야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정규직으로 상시적인 일은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에 대해서 또 더 이제 추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년도 IMF 때 이 연구원들의 정년이 원래 대학 교원들, 대학 교수들 정년하고 같았었는데 이 정년을 단축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지금도 우수한 연구원들은 기회만 있으면 자꾸 대학으로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정년도 대학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65세로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 정년 연장 문제도 잘 검토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원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산업 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좀 고민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원전은 일자리가 별로 안 만들어지는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는 일자리가 엄청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만 해도 200만 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조금 더 우리 에너지 정책을 돌리고 원전을 줄여 나간다면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계속 그 연구 개발하고 또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전력에 있어서 거의 한 30% 이상, 40% 그 정도가 원전에서 이렇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대책도 없이 신재생 에너지로 전부 다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하는 거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계속 네, 발언 시간 다 끝났습니다. 예. 조금 더 드릴까요? 5초 정도 더 드리겠습니까? 예, 요지는 요지는 다 드셨죠? 예, 드렸습니다. 예. 제가 5초를 더 드리면 문 후보님한테도 5초를 더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예. 예,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금 뭐 연일 그 원전이 사고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설계 수명이 다운 원전뿐만 아니고 설계 수명이 아직 남아 있는 원전까지 포함해서 전체 23기 중에 지금 5기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맞으면 비정규 불법 부품들을 사용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설계 수명이 만료된 그런 원전들을 계속 가동해야 된다. 조금 검토를 한 후에 해야죠. 예. 네. 이렇게까지 해서 두 분 자유토론까지 쭉 들었고요. 어느덧 정해진 시간이 가까워왔습니다. 그동안 두 분께서 아주 열띤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서 미처 못다 하신 말씀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사실은 발언 시간 제약 때문에 좀 끼어들어서 대단히 죄송한데 미처 못다 하신 말씀이 좀 있다거나 또는 국민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한 2분 이상 쓰셔도 됩니다. 충분하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이고 마지막 발언 기회니까 충분히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시간은 공평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문재인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정권 교체와 새정치라는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희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이런 변화와 새로운 희망이라는 거 국민 여러분 다 공감하십니까? 지난 5년 국정을 맡아온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계속할 수 있게끔 지지해 주시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바꾸어 주십시오. 저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동행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편, 내 편 편가르지 않고 생각이 다른 분들과도 대화하겠습니다. 개파는 물론이고 정당 이념을 뛰어넘어서 대통합 내각을 구성을 하고 통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야당과도 늘 국정을 협의하고 또 국정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적대와 정오의 정치를 끝내고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정치의 기반 위에서 일자리, 경제 민주화, 복지국가로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제대로 열리면 침체된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국민 여러분께 평가를 받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로 새 정치, 새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후보님께서 2분 한 15초 정도 하셨는데 박 후보님도 충분히 쓰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저는 그 정권 교체를 넘어서 시대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도 여러 번 바뀌고 또 여야가 바뀌었지만 국민의 삶이 어디 그렇게 나아졌습니까? 서민 대통령, 경제 대통령 다 뽑아봤지만 그 민생이 그렇게 어려움이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를 문 후보님 말씀하시지만 지난 4년 전에 벌써 평가를 받아서 국민들이 특히 경제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그래갖고 이 현 정부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문 후보님을 비롯해서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그때 평가를 받으신 그 핵심 멤버들이시고 또 저를 향해서 계속 정권 교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지난 4년 쭉 그 의원 생활을 할 때 계속 민주당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박근혜가 답하라고 여당 내 야당이라고 그렇게 또 불법 사찰까지 당하지 않았냐 하시면서 저를 상대로 정권 교체가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핀트가 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이제 15년의 세월이고 그동안 외롭고 힘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늘 힘이 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보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그 책임은 무한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돌봐야 될 가족도 또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국민 여러분이 가족입니다. 10자식 안 굶기는 그 어머니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다 잘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채점표는 또 지금 어떤 점수가 나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까지 세 차례 토론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여러분들의 선택에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국정에 대한 깊이와 또 식견의 높이를 보여주신 두 분 후보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선을 사흘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